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노윤호 변호사라고 합니다. 올해처럼 학교폭력이 이슈였던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 드라마 더 글로리를 시작으로 해서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아무리 과거 학창시절에 겪었더라도 그게 성인이 되어서까지 트라우마로 남는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고위공직자의 아들 과거 학교폭력 사건이 불거지면서 또 가해 학생들이 이렇게 징계를 지연시킬 수 있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대중의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또 선생님들이 그 학교폭력 업무를 하시면서 부모님들의 민원에 시달린다라는 언론 이슈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학교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 심각성을 느끼는 데는 모두 공감하지만 제가 학교폭력 변호사로 시작했던 2016년도 그때만 하더라도 학교폭력은 여전히 애들 싸움으로 보는 그런 사회적인 시선이 많았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학교폭력 변호사로 해야 되겠다 또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큰 뜻이 있어서 시작했던 거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학교폭력 변호사로 활동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사법시험을 이제 합격을 하고 또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다음에 이제 법조시장으로 새내기 변호사로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되기만 하면 저는 로펌이나 또는 사내변호사, 또 기업 이런 다양한 곳에 제가 선택해서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제가 변호사가 되었을 때 나이가 30살, 31살 그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취업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러 가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 부분이었어요. 혹시 결혼이 예정되어 있냐? 아니면 혹시나 출산은 언제쯤 할 거냐?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저한테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 나는 그저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고 싶은데 내가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궁금해하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변에 보니까 남자 변호사들은 정말 취업이 잘 됐어요. 본인이 선택해서 갈 수 있을 정도로 이 취업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반면에 여성 변호사의 경우에는 아직 결혼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아주 어린 여성 변호사가 아닌 이상은 제 또래의 여성 변호사들은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도 그럴 것이 로펌이나 기업에서는 한번 채용을 하면 오랫동안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를 선호를 하는데 결혼을 하고 특히나 출산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출산 휴가라든지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업무상 경력 단절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이제 취업 준비 끝에 로펌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이제 근무를 하면서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 로펌에서 근무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다음에 취업을 해야 된다, 이직을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나의 결혼이라든지 출산 부분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럴 바에는 정말 변호사로서 내가 주체적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취업이 아닌 개업으로서 독립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다니고 있던 로펌을 나와서 이제 개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까지 제가 근무하고 있고 또 대표로 있는 법률사무소 사월이라는 곳입니다. 자, 처음부터 제가 학교폭력 변호사로서 활발히 활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경력도 부족하고 또 큰 로펌도 아닌
이 조그만한 법률사무소에 있는 여성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도 없고 도대체 내가 어디서 이렇게 사건을 수임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우연히 학교에 있는 학교폭력위원회에서 변호사위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위촉을 할 테니 활동을 해줄 수 있겠냐라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고민을 했어요. 아니, 무슨 변호사가 돼가지고 내가 법정을 가야지 웬 학교에 가서 회의를 하겠다고 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회의감도 들고, 그래서 막상 가면서도 학교 운동장을 보면서 내가 정말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라는 좌절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연한 계기가 저의 이 변호사의 경력에 있어서 정말 많은 변화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제가 회의를 참석을 했더니 저는 제 학창 시절에 학교폭력이라는 단어도 사실 생소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갔던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사건이 열리면 학교폭력위원회라는 작은 법정과 같은 기구가 열리고, 거기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측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이 가해 학생의 선도를 위해서는 어떤 징계를 내려야 되는지, 또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해서는 어떤 보호 조치를 내려야 되는지 이렇게 결정하는 회의가 열리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폭력이 제도권 내로 들어왔구나 라는 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한 내용을 블로그에 수기로 기록을 해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전국에 정말 수많은 학부모님들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정보를 얻지 못해가지고 전전긍긍 하시다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저희 사무실 블로그를 보시고 상담이 쇄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건, 두 건 학부모님들과 학생을 만나면서 학교폭력 사건을 접하게 됐습니다. 제가 만났던 학생들의 학교폭력 사건들을 보면 학생들의 정말 이 짧은 인생에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인생을 좌우할 정도로 큰 충격적 경험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학교폭력의 피해로 학교를 관두기도 하고 또 학업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사회적인 분위기는 여전히 학교폭력을 애들 싸움으로 보는 분위기 속에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법적인 조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변호사나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데, 하물며 한 학생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학교폭력 사건에 있어서도 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이 꼭 필요하겠구나 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학교폭력 변호사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변호사라고 한다면 소송을 진행해서 법원을 간다던가 또는 경찰서를 가는 그런 이제 역할을 떠올리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학교폭력하고 변호사 하면은 잘 매칭이 안 된다.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저는 학교폭력에 연루된 피해 학생, 또 가해 학생, 그리고 부모님들을 만나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인 제도는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돼서 피해나 또 가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반성 정도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조력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년 재판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은 단순히 학교폭력에 그치지 않고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소년 재판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
이 소년재판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도 가해 학생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짚어주고 반성해야 되고 또 피해 학생에게 사과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고민해보고 진정한 사과가 전달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력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님께도 피해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피해 학생과 원만하게 조기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변호사들도 의사처럼 의사는 뭐 내과라든지 안과라든지 피부과라든지 하는 전문 영역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변호사들도 뭐 이혼이라던가 부동산이라던가 교통사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총 약 60개 정도의 전문 분야를 세분화해서 거기에서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들을 검증을 거쳐가지고 전문 변호사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조 영역에서의 학교폭력은 전문 분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이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었고 또 학교폭력 변호사를 찾는 부모님들도 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상담이 필요해서 변호사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이분이 학교폭력 전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라고 또 어려움을 토로하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학교폭력을 애들 싸움으로 보는 시선과 무슨 애들 싸움의 변호사냐라고 하면서 색안경을 끼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도 제가 학교폭력 변호사로 활동하는데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폭력 분야가 없다라고 한다면 왜 변호사 영역에서 학교폭력이 전문 분야로 필요한지 이 부분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설득을 해서 새로운 분야를 신설을 하자라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대한변호사협회에 학교폭력이 다른 사회적인 문제와 대등하게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그리고 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라는 부분을 설득을 했고 한 7개월 정도 노력 끝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문 분야로 신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제가 국내 1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라는 호칭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여성이고 또 출산이 예정된 나이대 때문에 변호사로 취업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면에 학교폭력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제가 여성이라는 부분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성인인 당사자와만 소통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소통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어느 변호사나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은 단지 부모님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학생과도 소통을 해야 되고 또 상대 학생과 또 상대 학생 측 부모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학교 선생님들과의 소통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학생과 소통을 할 때는 아무래도 여성이다 보니까 학생의 속마음까지 또 공감을 하게 되고 또 표정을 보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읽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도 좀 더 편하게 저를 대하고 속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특히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같은 여성이다 보니까 더 편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저 역시도 엄마이다 보니까 같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엄마로서 어떤 부분을 고민하시는지
그리고 엄마로서 어떤 마음에서 지금 이 사건을 겪고 계실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단순히 사건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소통을 하면서 마음을 위로해드리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선생님이 뭐 변호사랑 뭐 통화를 한다, 아니면 변호사가 학교를 찾아간다 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다 긴장을 하시고 저 변호사가 우리 학교에 어떤 절차적인 행정적인 문제를 꼬투리 잡으려고 왔겠구나 라고 반감을 가지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그런 게 아니고 부모님과 선생님 간에 혹시나 생길 수 있는 갈등이라든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편하게 말씀을 나누면 그때 선생님들도 긴장을 푸시고 또 본인의 고충이라든지 부모님께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여성 변호사로서 정말 강점이 많구나 라는 거를 새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학교폭력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제 학창시절도 자꾸 이제 떠올리게 되는데, 제 학창시절에는 뭐 학부모 총회라든지 학부모 모임이라든지 또 선생님과 어떤 면담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어머니가 가서 뭐 양육에 대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어머니가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상담을 하는 것부터 물론이고 학교에서 면담한다든지 또 위원회에 참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머니와 아버님이 항상 같이 대동해서 역할을 하시는 거를 많이 봤고, 때로는 아버님이 더 앞장서서 하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녀에 대한 양육 부분에서 이게 전적으로 어머니의 역할이었다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가지고 지금은 아버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양육 부분에서 분담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꼈고, 또 학교폭력 사건들을 다루면서 보면 아버님들의 또 역할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머니들은 이제 감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하시거나 호소를 하신다면 아버님들은 객관적인 사실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제 전달을 할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와 아버님의 역할이 동등하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도 두 분이 같이 참여를 했을 때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취업을 준비했던 그 2015년, 2016년 그때와 다르게 법조 시장에서도 여성들의 양육과 일을 공존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같이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취업이라든지 또 변호사 활동에 있어서 남녀 간의 불평등이 생기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혹여라도 취업하는 데 있어서 과거 저와 같이 그런 불리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또 출산이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경우에는 이것도 진정을 넣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이 혹시나 미래에 이제 또 법조 시장으로 오실 경우에는 그때는 또 더 많이 달라져 있을 거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뭐 여성이다 라는 이유로 제약이 되거나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성이라서 장점이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지금 또 언론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변호사님들 보더라도 여성 변호사님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제 여성 변호사님들이 왜 방송에 많이 나올 수 있을까, 사회적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저는 첫 번째 이유는 소통,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여성이 훨씬 더 부드럽고 상대방을 공감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소통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사회에 나올 우리 여성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경직된 사고를 하지 말자, 유연한 사고를 기르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취업이라든지 전형적으로 변호사가 해야 되는 역할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그 이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법조 영역에서 새로운 분야인 학교폭력을 개척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정해진 그 기준에 따라서 나는 이거를 해야 돼, 이거 아니면 안 돼 라든지 어느 정도 뭔가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주저하는 경우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처음부터 학교폭력 변호사로서의 뜻이 있었던 게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학교에 가서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학교폭력을 접하게 됐었던 거잖아요. 학교에 변호사가 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때 제가 외부의 시선이라든지 외부의 기준에 따라서 아유, 무슨 변호사가 학교를 가, 나는 법원을 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면 저는 지금처럼 학교폭력 변호사로 활동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본인이 만약에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사업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예전 같으면 공간도 대여를 해야 되고 인테리어를 해서 큰 자본금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됐다 라고 한다면 지금은 온라인이라는 공간을 이용을 해서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또 재택에서 얼마든지 사업을 구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도전을 해봐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예를 들어서 유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한 어떤 장비들이 필요 없더라도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다 동영상 촬영을 해서 올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실천하냐 안 하냐 또 성공을 할 수 있냐 없냐는 그 첫 걸음을 떼냐 떼지 않냐 이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성으로서 제약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나에게 얼마든지 주어지는 기회를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과감히 도전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 1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노윤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